세 여인이 흔적 없이 사라졌던 46일. 호의로 내민 한 남자의 차문이 그들의 마지막 기억이 되었죠. CCTV 한 장면이 세상을 바꾸었고 진실은 드러났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의 밤은 언제나 조용했죠. 작은 거리에 네온불빛이 끊어진 골목 끝에서 흔들리며 피로한 사람들을 삼키고 있었죠. 서연은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웃으며 걸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끝에 서늘한 바람이 달라붙었죠. 횡단보도 앞에서 낯선 SUV 한 대가 조용히 멈췄어요. 창문이 내려가며 편의점 어디 있나요? 라는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 짧은 대화 한 줄이 그녀의 세상을 갈라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한도현은 늘 그 시간에만 움직였죠. 낮에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거래처를 돌며 웃었고 밤에는 도로의 그림자로 변했죠. 아무도 그의 눈 속의 공백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 눈동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의 온도를 잃었죠. 그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오늘은 실수 없이 끝내야 한다고 되뇌었죠. 그의 계획은 단순했어요. 태우고 묻고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일이었죠. 서연은 차 안에서 처음엔 안심했어요. 말투가 점잖고 음악이 잔잔했으니까요. 하지만 차가 점점 익숙하지 않은 방향으로 틀리기 시작하자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죠. 이 길 아닌데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지만 도현은 미소만 지었죠. 그 미소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손을 뻗는 순간 차 안 공기가 무겁게 눌렸죠. 핸드브레이크 옆에 은색 칼날이 달빛을 삼키며 번쩍였죠. 그 순간 그녀는 이미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세상을 잃은 거였죠. 한도현은 늘 그 시간에만 움직였죠. 낮에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거래처를 돌며 웃었고 밤에는 도로의 그림자로 변했죠. 아무도 그의 눈 속의 공백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 눈동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의 온도를 잃었죠. 그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오늘은 실수 없이 끝내야 한다고 되뇌었죠. 그의 계획은 단순했어요. 태우고 묻고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일이었죠. 서연은 차 안에서 처음엔 안심했어요. 말투가 점잖고 음악이 잔잔했으니까요. 하지만 차가 점점 익숙하지 않은 방향으로 틀리기 시작하자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죠. 이 길 아닌데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지만 도현은 미소만 지었죠. 그 미소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손을 뻗는 순간 차 안 공기가 무겁게 눌렸죠. 핸드브레이크 옆에 은색 칼날이 달빛을 삼키며 번쩍였죠. 그 순간 그녀는 이미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세상을 잃은 거였죠. 두 번째 피해자 지민은 여름방학을 앞둔 대학생이었죠. 밤늦게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다 정류장에서 도움을 요청한 남자를 만났죠. 차가 고장 나서요. 가까운 주유소까지만 태워주실래요? 평소 친절한 그녀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그 작은 선의가 영원한 어둠으로 이어졌죠. 차 문이 닫히자마자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했죠. 도현은 항상 계획대로 움직였어요. 같은 시간, 같은 노선, 같은 행동 패턴이었죠. 그는 차 안의 냄새까지 일정하게 유지하려 했어요. 향수, 세정제, 방향제까지 일정했죠. 모든 게 통제되어야 했어요. 단 한 가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건 심장이었죠. 그 심장은 언제나 희생자의 마지막 숨결에 반응했어요. 사리가 아니라 결핍의 징후처럼 뛰었죠. 박형민은 사라진 여성들의 공통점을 노트에 적어내려갔죠. 귀가 시간,
복장, 경로, 그리고 모두 낯선 차량과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점. 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하늘 아래 도로가 번쩍이며 지나갔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의 직감은 점점 하나의 인물로 좁혀지고 있었죠. 지민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현은 이미 세 번째 대상을 노리고 있었죠. 회사에서의 웃음은 가면처럼 유지됐어요. 점심시간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죠. 그가 집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창문을 닫고 불을 끄고 조용히 의자에 앉았죠.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존재로 깨어났죠. 다은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 다녀오던 길이었죠. 새벽 2시, 차를 세워주는 남자가 고맙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차 안엔 온도가 달랐죠. 공기 속에 낯선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문을 열려 했지만 잠금 장치가 이미 내려가 있었죠. 라디오에선 낡은 발라드가 흘렀어요. 그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세상도 끝났죠. 한도현의 손엔 늘 테이프와 케이블 타이가 있었죠. 그건 준비물이 아니라 습관이었죠. 그의 머릿속엔 순서가 있었어요. 태우고, 묻고, 숨을 멈추게 하고, 버린다. 이 4단계가 그에겐 일상의 루틴이었죠. 그가 느낀 건 죄책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리된 평온이었죠. 경찰은 ATM 카드를 추적했죠. 사라진 여성의 카드로 누군가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어요. CCTV엔 모자 쓴 남자의 뒷모습이 찍혔죠. 형민은 화면을 정지시키고 확대했어요. 손목의 시계, 셔츠의 주름, 그리고 운전 습관. 그 모든 게 동일 인물이었죠. 퍼즐은 점점 완성되고 있었죠. 도현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그는 CCTV가 가짜인 줄 알았어요. 실제론 실물 교체가 끝난 지 이틀이었죠. 그 한 장면이 그의 인생을 갈라놨죠. 경찰은 다음 날 새벽 그의 차량을 찾아냈어요. 트렁크엔 흔적이 있었죠. 그리고 냄새가 있었죠. 냉혹한 현실의 냄새였죠. 체포 순간에도 한도현은 담담했어요. 형민이 수갑을 채우자 그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죠. 왜 나를 잡았죠?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 말은 거짓이었죠. 그의 차 안엔 테이프 자국과 섬유 조각, 그리고 사라진 여인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냄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게 눌려 있었죠. 형민은 사진을 한 장씩 꺼내며 그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서연의 미소, 지민의 학생증, 다은의 목걸이, 도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듯 순진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미세한 손가락 떨림이 진실을 말해줬죠. 그는 끝까지 범행을 부정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나는 단지 그날 술을 마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형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현의 차 트렁크에서 검출된 DNA가 모든 걸 말해줬죠. 과학은 거짓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침묵했고 침묵이 곧 자백이 되었죠. 신문이 시작된 후 도현은 조금씩 말을 바꾸기 시작했죠. 그녀들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나는 그저 데려다 준 거예요. 그 변명은 비겁했죠. 형민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다죠. 그녀들은 단 한 번도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 한 줄이 방 안의 공기를 찢었죠. 그는 처음엔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 번째 피해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자 입술이 떨렸죠. 그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들켰다는 공포와 이제 끝났다는 체념이 동시에 섞여 있었죠.
형민은 그 표정을 잊지 못했죠. 인간의 얼굴 속에서 괴물이 태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사건 현장은 군포 외곽의 묘지 근처였어요. 풀은 허리 높이로 자라 있었고 비닐 조각이 바람에 흩날렸죠. 형사들이 조심스레 흙을 걷어냈죠. 그곳엔 낯선 신발 자국과 함께 얕은 구덩이가 있었어요. 땅 속의 냄새는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죠. 모두가 잠시 말을 잃었죠. 정 교수는 방송에서 말했다죠. 이 사건은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핍의 문제죠. 그는 감정의 결핍을 폭력으로 채웠어요.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형민은 알고 있었죠. 결핍이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악이 세상엔 존재한다는 걸. 도현은 재판 내내 감정을 숨겼어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피해자 가족들이 오열하는 법정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죠. 판결문이 낭독되자 그는 비로소 웃었어요. 죽이진 않겠죠. 그 말은 냉소였죠. 세상은 그를 무기징역으로 가뒀죠. 서연의 아버지는 판결 후 인터뷰에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애는 착했어요. 남을 도와주던 애였어요. 그게 죄가 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죠. 누군가의 착함이 누군가의 표적이 되는 세상. 그것이 가장 무서운 현실이었죠. 형민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사건이 끝난 지 오래였지만 형민은 여전히 그 도로를 지날 때마다 속도를 줄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끊긴 지점마다 기억이 돌아왔죠. 서연, 지민, 다은. 세 개의 이름이 어둠 속에서 겹쳐졌죠. 그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그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도현의 집은 폐쇄된 기억의 박물관 같았어요. 형민은 수색중 창고 문을 열었죠. 내부엔 각종 여성용 소품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머리끈, 손거울, 신발 한 짝, 이름 모를 향수병. 그것은 증거이자 티아로피였죠. 그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것엔 흔적과 기억이 함께 눌어붙어 있었죠. 형민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신문 기자들이 현장을 둘러싸며 사진을 찍었어요. 셔터 소리가 연속으로 터졌죠. 평범한 남자, 새 여성을 죽이다 헤드라인이 다음 날 아침 전국으로 퍼졌어요. 사람들은 경악했죠. 그 사람, 우리 회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친절했는데 사회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했죠. 형민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창문을 뚫고 들어왔죠. 피의자 한도현, 3명 살해 인정. 그 문장을 듣는 순간 형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무리 많은 사건을 봐도 이 냄새는 익숙해지지 않았죠. 인간의 악취는 끝이 없었죠. 정 교수는 방송에서 다시 말했다죠. 이 남자는 학습된 악이에요. 타인의 고통을 통해 존재를 증명했죠. 그의 말에 시청자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형민은 그 설명이 너무 단순하다고 느꼈죠. 그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결핍의 산물이자 사회의 그림자였죠. 교도소에서의 도현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교도관에게 예에 바르고 다른 재소자들과 말을 섞지 않았죠. 밤마다 천장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나쁜 건가요?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죠. 하지만 눈빛엔 죄의식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속엔 평온이 자리했죠. 서연의 부친은 매년 같은 날짜에 묘를 찾았어요. 비닐봉지엔 흰 국화 한 다발과 서연이 좋아하던 음료수가 있었죠. 그는 무릎을 꿇고 묵묵히 바람을 맞았어요. 너는 착했는데 세상이 너를 몰랐구나.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죠.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지민의 친구들은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했어요. 그녀는 항상 늦게까지 과제하던 애였어요. 술도 못 마시던 애였어요. 그들이 서로의 말을 이어가며 울었죠. 사라진 자리를 메울 수 있는 단어는 없었어요. 남은 건 그날의 시간표뿐이었죠. 다은의 방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그 불을 끄지 않았죠. 침대 위엔 접힌 옷과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람은 결국 따뜻함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 글씨를 본 형민은 한참 동안 눈을 감았죠. 언론은 시간이 지나자 이 사건을 잊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뉴스들이 덮었죠. 하지만 형민은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그는 새 사건이 접수될 때마다 명단을 확인했죠. 비슷한 패턴이 나타날까 두려웠죠. 괴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죠. 도현은 여전히 수감 중이었죠. 종교서적을 읽고 성실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상담 기록엔 반성 없음이 적혀 있었죠. 그는 매일 일기장에 같은 문장을 썼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그러나 형민은 그 문장을 믿지 않았죠. 어떤 악은 변하지 않는 법이었죠. 형민은 종종 악몽을 꿨죠. 묘지의 풀잎 사이로 서연이 손을 내밀며 묻는 꿈이었어요. 왜 나를 더 빨리 찾지 않았어요? 그 질문은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귓가를 떠나지 않았죠. 그는 이불을 걷어차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하지만 그 숨이 멎을 때까지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형사는 사건 기록을 정리하며 새벽을 맞았어요. 서류철마다 희생자 이름이 정렬되어 있었죠. 펜 끝이 떨릴 때마다 그가 본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은 잊지만 그는 잊지 못했죠. 그것이 형사로서의 짐이자 속죄의 형태였죠. 도현은 수감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교도관은 그를 조용한 재소자라 불렀죠. 하지만 어떤 밤엔 벽을 두드리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들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 말은 이성의 잔해처럼 부서져 나갔죠. 정 교수는 한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인간의 얼굴을 한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괴물이 우리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시청자들은 한동안 말을 잃었죠. 평범함이란 단어가 그날 이후 다른 의미로 남았죠. 서연의 친구는 SNS에 마지막 글을 남겼어요. 우리의 기억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묵직했어요. 댓글은 수백 개로 이어졌죠. 사람들은 분노했고 슬퍼했고 끝내 침묵했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공기는 아직 식지 않았죠. 형민은 경찰서를 떠나며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표지에는 환결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단어가 너무 가벼워 보였어요. 3명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죠.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날 저녁, 형민은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웠어요. 창문 너머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죠. 바람이 차 안으로 스며들며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 했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그들의 이름을 불렀죠. 서연, 지민, 다은.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 울림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한도연은 수감된 채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어요. 대신 짧은 편지 한 장이 전달됐죠. 나는 여전히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상이 먼저 나를 버렸어요. 그 문장은 차가웠어요. 피해자의 이름 앞에서 그 말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었죠. 정 교수는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괴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범함 속에 숨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꺼질 때 스튜디오의 불빛이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어둠은 끝이 아니라 경고였죠. 그리고 라디오가 흘러나왔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어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친절이 누군가의 함정이 되지 않도록. 방송이 끝난 뒤 침묵이 남았죠. 그 침묵은 말보다 깊은 경고였죠. 괴물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 곁에 있었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